우리 송강주 이사장님께서 집행위원으로서 그러한 또 성명서를 작성하고 현안에 대해서 신문사 또 기자로서 활동을 하시고 북한 인권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비상국민의 핵심적인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순어부 강제 북송과 문재인 정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의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지원재단의 전 이사장이셨죠. 송강주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 이 귀순어부 강제 북송과 문재인 정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재승호 중앙대법대 교수에게 좀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제 교수가 법학자이고 또 북한 인권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법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이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빼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꽝 대신 답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현재 국정원 산하에 통일정책연구소에 있으면서 11년 반 동안 연구위원 겸 황장엽 선생님 그 연구비서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접촉이 있었고 그리고 탈북자들 이야기를 제가 꾸준하게 한 20년 동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또 행정적인 경험과 또 약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비상국민회의에 자원봉사도 할 겸 오늘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대강 세 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북민이 입국해서 정착하는 일반적 과정이 어떠한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법적 절차의 입국과 정착까지 해서 입국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위법을 했는지, 그다음 세 번째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또 세 번째 해결 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좀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탈북민의 입국 정착 과정을 보면요. 탈북민이라는 게 북한 지역을 이탈하여 한국 정부, 주로 이제 재외공간이 되기 때문에 보호를 요청한 자입니다. 이 보호를 요청한다는 것은 내가 귀순하겠다 또는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도 유효합니다. 그럼 북한 이탈 주민 규정이 되는데 법적으로는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법적, 행정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입국에서 정착하느냐? 처음에 뭐 어디서 이제 배로 들어오든 저 공항으로 들어오든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저게 옛날 이름은 합동신문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과거에 약간 권위적이라 해서 이 이름을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 목감에 시흥에 있는 목감 거기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황장엽 선생님을 모시고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 황장엽 선생님께서 이 보호센터 얘기를 쭉 한번 둘러보시더니 목욕탕에 가시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우리 북한의 중앙당 비서들 목욕탕보다 훨씬 낫다. 뭐 이제 실제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그 민간 추천 한 사람, 정부 추천 한 사람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권 보호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서 뭐 그 안에서 무슨 뭐 가혹 행위가 있다 이런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관할은 국가정보원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대체로 2주에서 6개월 최대치 6개월간 이제 이 사람이
탈북자가 맞는지, 북한인들 맞는지, 또는 이 사람이 위장으로 한국에 귀순했는지, 또는 무슨 북한의 지령을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왔는지, 이런 걸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5개 기관이 반드시 여기에서 합동신문을 하게 되는데, 주심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정보본부입니다. 세 번째가 정보사, 네 번째가 기무사, 다섯 번째가 경찰입니다. 여기에서 합동신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주에서 6개월까지. 근데 이번에 정확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3일 만에 북송을 결정을 하고 5일 만에 추방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상 규명이 돼야만이 이게 무엇이 위반되는지 아마 정확하게 나올 텐데, 이게 3일 만에 합심하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안심사하고 보호 대상자, 비보호 대상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보호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어디로 어떤 진행을 받게 되냐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정식 명칭이 그렇고 통칭하나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정착 지원 사무소는 통일부의 한 과에 속합니다. 여기 입소해서 12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정착을 위한 기본 교육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고 거주지 배정을 받습니다. 통상 이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이 탈북민들이 막 웁니다. 이제 드디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라는 그런 정표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막 거주지 배정을 받고 정착 생활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정착금, 가산금, 사회정착교육, 주택, 의료, 교육, 취업보호, 생계지원 등 5년간 국가기관을 보호를 받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지자체, 사회복지, 종교연단체의 이제 도움과 이것을 받아가면서 정착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호 대상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보호 대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보호 대상자는 뭐냐 하면은 보호 대상자로서 국가의 보호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구조에 보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째가 이 항공기 및 납치,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마약 거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 자 그리고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세 번째 위장 탈출 혐의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체류국에, 예를 들어 중국이나 몽고 이런 데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다섯 번째가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그 밖에 보호 대상을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 쟁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무엇이냐? 통일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호 대상이냐 비보호 대상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전에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판별을 하는 것은 국정원장의 권한입니다. 국정원장이 판단해서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통일부 장관이 이제 보호 대상이냐 비보호 대상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호 대상이냐 비보호 대상이냐만을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구속 추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네. 비보호 대상자는 북한 이탈 주민법의 정착 지원금 지급 등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보호 및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증만 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알아서 대한민국에 정착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5년간 비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 이탈 주민은 137명, 탈북자를 체포하고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고 살인 2명이 있고 분단 이후 비보호 대상 전체 규모는 규모 272여 명이고요. 그중 9명이 살인을 포함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혐의로 비보호 대상으로 결정돼 한국 사회에 정착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보호 대상이든 비보호 대상이든 무조건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이번에 그럼 통일부 장관이 무엇을 위반했는지를 대부분 아시겠죠? 네. 요점을 정리하면은 북한 이탈 주민 중 북한으로 자발적 귀환을 원하는 경우 인도주의 차원에서 송환합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제규범에 따라서 해준다. 인도주의 차원. 두 번째, 한국 거주 귀순을 희망하는 경우 보호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보호 대상자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살아가고 비보호 대상자면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간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보호 대상자들 이들을 또 한국에서 정착 생활을 착실하게 법을 지키면서 하면 사면되고 감형됩니다. 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물론 북한 지역도 아니고 외국에서 저질렀지만은 칼기 폭파한 김현입니다. 김현이 와가지고 뭐 우리 그냥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 보자면은 당연히 사형감이겠죠. 근데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게 헌법 3조, 헌법 제4조에 따라서 김현희가 여기에 살아 있어야만이 북한이 했던 범죄 행위다.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한 행위다라는 것이 계속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김현희 자발적인 자작극이다. 한국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걸 김현희가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김현희 그 칼기 폭파 사건이니까 자작극이라는 것은 1980년대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 거짓말을 했던 제 대학 후배가 전향을 해서 북한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라는데 그를 첫 대표를 맡으면서 월간 조선에다가 내가 거짓말했다고 썼어요. 그걸 다 썼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반미 청년동맹 그 회장 맡으면서 내가 했습니다 하고 다 썼어요. 이름이 조혁인데요. 그 당시에 고려대학 다니면서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가명으로 그 활동을 했었어요. 그걸 해도 안 믿습니다. 이 좌익들이 자작극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정희 옛날 통진당 대표하던 그 남편 되는 그 심재환이하고 이걸 막 아직도 그렇게 자작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 이익을 볼 때는 김현희를 사형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살려두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자유민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비보호 대상 북한 이탈 주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 판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법 등에 의거하여 어떠한 경우로도 북한 북송이 될 수 없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단 한 건의 강제 구속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딱 보면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국가 이기를 포기한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범죄 행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북한의 오징어 잡이 17톤 정도라고 된다고 규모라고 합니다. 오징어 잡이가 끌려와서 이것도 나중에 언론에서 요구하니까 통일부에서 공개한 그 사진인데요. 삼척항으로 들어온 게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 그때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11일 2일 들어온 그때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됐는데 원래 이 사건이 정부와 언론의 발표를 보게 되면은 8월 15일 날 오징어자리 동료 목선에 선장 포함 19명이 김책항을 출항을 합니다. 이 김책항은 옛날 성진항입니다. 청진 밑에 있는 김책이라는 옛날 김일성의 부하였는데 6.25 전쟁 때 전선사령관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김책. 그 사람을 성진항을 김책항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선장의 불만을 포함한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그 목선 안에서 16명을 자는데 3명이 2명씩 불러내서 살해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여기도 의혹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이제 살해한 다음에 오징어 3만 마리를 판매하고 도피 자금 확보를 위해서 김책항으로 회항을 했다. 그리고 김책항에서는 그 중에서 3명 중 1명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2명이 목선을 다시 탈출을 해서 동해 NRL 쪽으로 남하를 했다. 그리고 10월 3일에서 11월 2일입니다. 그까지 사흘 동안 한국 해군이 계속 경보 사격을 했습니다. 예. 오지 마라. 내려오지 마라. 근데 계속해서 남하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삼척 인근에서 이제 해군 특전사에서 납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합동신문을 해서 북한 노부 2명입니다. 22살, 23살이 위의 사항을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자필로 귀순하겠다라고 명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귀순을 불허하고 북송을 했죠. 그때 이제 통일부에서 발표한 북송 사유를 보면은 흉악 범죄자여서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 혐의자여서 북한 이탈 주민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같은 이유로 남일권도 적용하지 않았다.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북송을 결정하였다라고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송 결정이 언론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를 했고 통일부와 국정원 간의 사전 협의가 원활치 않았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정부는 북한 당국에 신변 인도를 해도 좋으냐라는 의사문의를 했고 11월 6일 날 북한 당국이 오케이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11월 7일 날 오후 3시경 눈을 안대를 가리고 제갈과 포승을 묶은 상태로 판문점에서 북측에 신변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북측의 목선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북측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날 JSA 중령이 국가안보실 김유건 1차장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는데 이거를 기자가 멀리서 촬영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촬영한 것이 딱 보도가 되고 11월 7일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있던 휴대폰에 이제 찍혔는데 내용은 이제 삼척항에서 체포된 북한 주민 2명을 15시에 판문점에 송환할 예정이다. 자해 우려가 있어서 경찰이 보호할 예정인데 오전까지 국정과 통일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 내용이고 이 내용이 당시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있던 정진석에게 인지가 되어서 회의를 중단하고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야당의 질의는 이제 오후 3시 이전에 진행이 되었고 의원들은 강제 송환 중단을 요구했으나 통일부 장관은 바로 불허하고 정확하게 15시 10분에 송환된 다음에 송환 이후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보호 대상으로 있는데 일단 주방하였다. 크게 이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명은 중대 형사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남이 해당되지 않는다. 관례에 의해서 국민의 신변 안전을 구성하였다. 이 또 3번째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없어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언론과 국회를 통해 밝히기 전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관 이후에 보고하려고 했다. 이런 이게 거짓말도 상당히 있고 변명도 상당히 있는 이런 발언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크게 헌법과 대법원 판례,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법, 그다음에 국제법 이것을 이제 위법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것이 헌법과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반하고 강제 북송했다. 이제 정부는 중대한 범죄자는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 요청을 한 북한 이탈 주민은 국제법상 난민 심사의 대상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난민 심사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서 중대한 범죄자였다고 해도 한국에 보호 요청을 할 경우 북한 이탈 주민법에 의거하여 보호 대상, 비보호 대상을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호 대상자를 최종 결정권자는 이제 통일부 장관에 있는데요. 이 보호 대상 결정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 대책 협의회가 열려서야 합니다. 이것이 약칭 북대협인데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대체로 11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여기 와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체로 월 1회 정도 실시가 되는데 합심 3일 만에 강제 북송이 결정되었고 5일 만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북대협의 심의가 정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진상규명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국제법을 위반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규범과 국제법 위반을 한 건데 세계 인권선의 포괄적인 인도주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인권 A 규약과 B 규약이 있는데 이 B 규약이 정치 시민적 권리인데 거기에 생명권 보호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약을 위반했죠. 왜냐하면 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이 불가피하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이 조문까지 나와 있는 것이 UN 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입니다.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그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아니 된다. 이 크게 이제 헌법, 대법원 판례, 북한 이탈 주민법, 그 다음에 국제법 이렇게 위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부 장관이 설명한 것 중에 엉터리가 있습니다. 전례가 없고 법령에 적절한 규정이 없어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건데 헌법과 법률, 대법원 판례는 북한 주민은 모두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 중 북송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규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한 규정은 존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법규와 전례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전례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자세한 것은 북한 이탈 주민법에 탈북민 법적 지역 이게 아주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에 강제 북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근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면은 현재 이 사건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나 이런 걸 다 위반한 걸 보면 총 13가지라고 법학자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사건이 단순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남북 간의 어떤 안보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다 포괄되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을 범죄 행위로 추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주권 포기를 선언한 최초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1948년 건국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최초의 공식적 사건입니다. 몇 년 전에 월간조선의 보도에 따르면은 탈북자 22명을
언론 국민도 모른 채 북송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가 진실이라면 그때 상당히 이제 됐을 텐데 그것이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건도 포함해서 이제 진상 규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최근에 한 여러 차례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수구 차관님께서도 참석도 하신 그런 세미나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참석한 세미나는 백승주 국회의원실하고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한 그 세미나에서는 대강 한 10몇 명이 모여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진상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국회의 그 방법은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이 두 가지 방법이 진상조사를 하는 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국민적 의혹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는 되는데 이보다 아마 더 많을 수 있을 겁니다. 3명이 16명을 선상에서 살인을 했다는 이 의문, 이거는 북한 측에서 그냥 던져준 그런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일간 동해에서 귀순 저지한 것, 이 내막이 뭐냐. 청와대와 북한 중앙당 서기실과의 사건 처리 합의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3일 만에 합친 종료 강제 북송을 한 것. 그 다음에 목선 내부에 깨끗하게 청소해서 증거 인멸을 해서 보낸 것. 이런 것들에 그게 4가지는 반드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 처벌, 당국자. 이 당국자도 이제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는 진상조사를 해봐야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대통령까지 헌법과 법률의 위반자 대상으로 이걸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냥 모아진 의견입니다. 자, 대강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개괄적인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법적 절차 문제나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저지른 그런 형사법이나 살인 같은 것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지금 법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헌법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반드시 남한에 와서 이걸 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있는데 재판권이 거기에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그것은 북한법에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아직까지 결론을 잘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체로 판례는 북한에서 저지른 법은 남한에서 할 수가 없다,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좀 여기서 좀 토론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이 강제 북송 문제를 지금 현재 통일부 앞에서 3사람이 이어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현 씨라고 나이가 46살인데 청진 출신인데요. 그 사람이 단식을 일주일째 하다가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려대학교 대학생이에요. 재학생인데 그 친구가 청진 출신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또 일주일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지금 6일째 단식하고 있는 사람이 김태희라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그 한수봉 모자 아사 사건 때도 이 사람이 광화문에서 우리 조영곤 대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그 빈소를 지키면서 투쟁을 해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통일부 앞에서 6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태희 씨가 한국에 와서 자기 간의 70%를 떼서 다른 탈북자한테 간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북한이들 주민 지원재단에서 한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런 자기 탈북자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한 사람인데, 지금 그런 몸으로 또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은 지금 어찌된 셈이 이제 이 부분에서 자꾸 이제 외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강제 북송 사건은 이 지금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한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서 어쨌든 계속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관심을 국민적 환기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토론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대충 정리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